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손실, 삼성합병과 최순실의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백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운용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어쩌면 예고된 참사였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IT 강국, 게임 강국이라는 한국. 그러나 이젠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규제, 산업 모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분야를 들여다봤더니 10위 안에 한국 기업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2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도미노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정부가 상시 구조조정, 선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체질 개선이 될지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수백조 원이 넘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쌈짓돈처럼 운용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믿고 계실 텐데 5천억 원, 3천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손해를 감수하고 찬성을 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화살을 국민연금 쪽으로 다시 돌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건데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독립성도 보장돼 있지 않고 외부 바람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대안으로 좀 보완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시죠. 이찬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특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또 최순실, 정조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찬성 가능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들여다봤더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도 없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더 부탁드립니다. 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은 이게 원래 98년에 제도에 도입이 되면서 했던 민간 합의제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다루는 안건이 기금의 여유자금에 관해서 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안건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기구고, 모든 기금 운영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제도 설계가 잘못돼 있죠, 한마디로. 예, 제도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 많은 분들이 네. 끄덕끄덕 하실 텐데 2010년 이후를 한번 보니까요. 이게 회의가 열리는데 대부분 안건이 치열하게 찬반 논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정부와 연금공단이 제시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연금공단 또 정부 입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민간 위원들이 안건을 제안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하고 복지부의 연금재정과에서 안건으로 논의해가지고 올리는 것만 회의의 안건으로 지금 심의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예민한 안건들, 가령 예를 들면 의결권 행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안건은 아예 회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 결과적으로 민간 위원들, 근로자 단체 대표들이나 이런 위원들의 전문성을 논하기 전에 아예 안건 자체가 다뤄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을 만한 안건들만 연금공단이 주도해서 올리는 구조다. 이 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안건이라든지 이슈를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법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그런 식으로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악용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의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 뭐 참사 수준입니다. 이 참사를 불러일으킨 제도적인 문제점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회사도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 즉 의결을 하는 이 의사결정 기구가 그저 뭐 손만 드는 거의 100% 찬성에 가깝기 때문에 감시를 위해서 이사회를 개선해야 된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삼성을 보고도.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의 의결기구도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 이게 뭐 제도적인 문제도 얘기하셨지만은 그간 좀 비판이나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위원회가 복지부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안건을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이제 소집하고, 네네. 그 안건도 아주 예민한 것들은 빼고서 이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도 좀 예민한 이슈들의 경우에는 정부 측에 친화적인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네네. 근로자단체 대표위원 몇 명 정도가 반대 토론을 하거나 이 정도는 있어도 다수결로 가게 되면 거의 뭐 통과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부 안대로 원안대로 지금 통과되는 그런 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민간 위원들, 근로자 대표나 가입자 대표들이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제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최소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정도처럼 네.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는 정도의 수준의 회의를 하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등 부서들을 둬야 되는 게 최소한의 기금 운영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수백조의 국민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걸로만 봐도 전혀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남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운영위원회 이제 20명의 면면을 보니까요, 뭐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농협,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단체가 참석한 이 20명의 위원, 그중에서 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8분이 있고, 문제는 나머지 분들도 조금은 비전문가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예, 이 선정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런 문제가 생길 만한 요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요. 예, 대체로 이제 민간 위원분들도 이제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좀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금 정말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회의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이 거기도 이제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이제 하는데요. 버스 기사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회의에, 이사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1박 2일 정도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표성, 공공성, 공공 책임성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부서나 전문 인력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민주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도 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아무도 전문 그룹이나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소집되어 가지고 회의 안건 며칠 전에 온 거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논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 기금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감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무 준비도 혹은 아무 지원도 없고 또 되지 않는 상태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를 좀 더 삼성물산 합병 부분으로 좀 축소해서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삼성물산 합병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지금 핵심 또 이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기금운용회의 입장은 전혀 묻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좀 무시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고요. 이게 원래는 작년 6월 초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을 때 가입자 대표 쪽 일부 대표위원이
그 회의 때 안건이 아닌데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그 찬반의 의견에 따라서 의결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건 그 속기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건이 아니란 이유로 전부 다 무시되고 됐고요. 그 뒤에 열려진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그게 계속 지적이 됐는데 다 무시된 상태에서 그냥 일방 강행 처리가 된 거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건 설사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켰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이런. 심지어는 저도 실무평가위원입니다만 그 당시 회의할 때 이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거라는 그 경고까지 했었는데도 무시된 채 강행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 검찰에 소환도 됐습니다만 이 홍한선 본부장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개별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죠. 떨어지는 의제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좀 많이 해서 아마 특검에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의 현재의 기금운용 지침이라는 것도 보면 정부 주도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기금운용본부에 사실상 일임하는 형태로 되고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찬반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만 그 기금운용본부가 알아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묻는 형태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농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예 열어놓은 꼴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독립성, 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독립성이란 부분이 이제 소위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 소위 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필요한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사 독립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가 이제 지금 일몰돼가지고 이제 법안이 지금 아직 없는데요. 그렇게 된 게 왜 잘 안 되는 이유는 가입자로부터 자꾸만 전문가들로만 중심으로 해서 가입자의 대표성이나 가입자의 정보 공개, 알 권리를 막는 형태로 법안이 자꾸만 정부 주도로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연금 가입자 2천만 명이 넘고 앞으로 수급자가 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전 국민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제도 운영 관련된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생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입자의 대표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를 백업하고 보좌하는 전문 인력을 사무처를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정도 직권여주 관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처를 신설해달라 그러는데 그거조차도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인력이 하다못해 10명이라도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백업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주요 현안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무제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라도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고 독립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요.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서면 회의로 하려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면 회의라면 아예 속기록조차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논의가 돼 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된 거, 그리고 1년 이후에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는 사실은 그 회의 직후에 공개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투명성의 문제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 돈은 국민의 돈이라는 부분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찬진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경제 이야기를 공감해야 되는데요. 인터뷰 만들고 방송하다 보면 자꾸 좀 화가 나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들만 공감하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같이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연금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누군가 개인의 이익 혹은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수명이 길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 위기가 커질 때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도 늘어나서 거의 많은 국민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면 1,000조 원에 가까운 이 국민연금을 쥐락펴락 정부 혹은 특정 사람이 운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찬성하지 않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꼼꼼한 내용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 돈 안 푼다, 안 쓴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값 불패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나왔네요. 네,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요.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가 2억 원까지, 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또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롯데포인트나 해피포인트처럼 이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학자금 대출 때문에 허덕이는 젊은 친구들
많은데요. 이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네요. 예, 그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을 한 뒤에 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 범위가 좀 확대가 된 겁니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이 되고요. 네. 또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또 중고차 구매 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예, 서민분들 돈 좀 쓰는 것 혜택 좀 드리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인터뷰 마련하겠습니다. 우병우 방지법이 들어갔네요. 좀 특이하네요. 네, 그 우병우 방지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서 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또 이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 같은 사례를 좀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내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와 이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접대비 비용 인정이 제한이 되고 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 8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자, 소비 심리 얼어붙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그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94.2로 전달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과 같은 수준이어서 7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7월부터 10월까지는 100을 웃돌다가 11월에 95.8로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 더 하락을 한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하고요. 100 이하면 그 반대입니다. 대통령 탄핵 후에 국정공백 우려에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소비심도 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덩달아 이 체감 기온처럼 체감 경기도 뚝 떨어졌네요. 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준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있는데 55에 그치면서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경기가 6개월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월보다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또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97을 기록을 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 밑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보다 많아진 겁니다. 소비 지출 전망 지수도 이 하락을 했는데 경기가 나빠졌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앞으로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도 강남 사구 아파트값 지금 7주째 하락하고 있네요. 네, 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와 강남,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사구의 아파트값이 11월 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지난주까지 7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매주 0.11에서 0.4%씩 올랐었는데 11월 첫째 주에 좀 하락 전환을 한 건데요. 이 강남 사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한 건 올해 3월 첫째 주 이후에 35주 만이었습니다. 올해 강남 사구 아파트값은 3월 이후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름세였는데 11.3 대책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그동안 이 강남 사구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던 이 강남 재건축 단지가 최근에 하락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덩달아 거래량도 줄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네. 관광객 이야기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1,700만 명을 넘게 왔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7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30%나 늘어난 건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는 2014년 1,420만 명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4년보다 6.8% 줄면서 좀 주춤했었는데 올해는 이 메르스 사태의 충격에서 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금융회사에 등록된 집이나 회사 주소 이거 이사 갈 때마다 다 일일이 바꾸려면 참 번거로웠는데
이걸 좀 해결해 준 서비스가 시작되네요. 예, 금융감독이 올해 금융주소 한 번에라는 서비스를 좀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 금융주소 한 번의 서비스는 이사 등으로 집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 금융회사에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할 필요 없이 한 곳에만 요청하면 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모두 바꿔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 내년부터 이 담당 기관이 금감원에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하지 않아도 이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주소를 좀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소 변경에 최소 3일에서 2주일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뭐 3일에서 5일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집이나 회사 주소만 일괄 변경 대상이고 이메일 주소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메일과 전화번호 일괄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소비심리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좀 계속 얼어붙고 있는데 이 소비심리가 더 추락하는 걸 막으려면 일단 내부 불확실성만이라도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경제의 민심은 소비심리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아침 출근길 전철 풍경을 보면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 기술, 문화가 집약돼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간 한국의 게임 산업 세계 상위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신화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바일 게임을 봤더니 10위 안에 드는 게임에 한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력이 약해졌을까요? 관련 전문가 연결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이승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게임 매출을 봤더니 100조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요. 한국은 게임 강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한 10년 전 저희 이제 국내 온라인, 그러니까 국내 게임 산업, 그러니까 PC 온라인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저희가 주소하는 그런 기술, 플랫폼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런 모바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규제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기술 개발, 콘텐츠 개발보다는 어떤 국내적으로 계속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경쟁력들이 떨어지고 좀 외국과의 어떤 기술 차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좀 몇 걸음 뒤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모바일 게임 톱10을 봤더니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핀란드, 중국 이런 기업들인데 게임 하나로 1조씩 벌어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게 텔레비전 보다 보면 이 헐리우드 유명 배우나 한국의 인기 배우들도 광고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게임 광고거든요. 모바일 게임 굉장히 확산되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PC 온라인 게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게임은 이제 그 제한된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컴퓨터 있는 사람들. 지금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결국 상당히 대중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네. 이 게임 자체가 가진 어떤 컨텐츠라든가 미디어의 경쟁력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국내에서 지금 이런 광고하는 게임들 보면 상당히 외상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게임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발하고 경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정부에서 어떤 이런 규제라든가 어떤 산업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외국의 이런 큰 대기업들이 이런 어떤 광고나 마케팅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같이 그렇게 경쟁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모바일 게임 분야를 선점한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덩치 면에서도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PC 온라인 게임 때는 아무래도 어떤 나라별로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하면서 나중에 뭐 중국, 해외 이렇게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하나의 마켓, 하나의 스토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면 전 세계 동시 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어떤 규제라든가 또 해외와 다른 어떤 여러 사항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해외에 바로 진출하는 데 또 제한도 있고요. 또 반대적으로 외국 게임들도 국내에 들어올 때 또 그들 나라와 다른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네.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술도 개발하고 경쟁력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표현은 그렇지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너무 제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좀
시장에서 지금 10위권 안에 드는 게임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셧다운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셧다운제 한다고 사실 어떤 보호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산업을 정말로 셧다운시키는 어떤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되지 않는 규제 어떤 것들이 좀 발목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셧다운제 얘기 나올 때 이제 그 규제 찬성 쪽에서는 이제 청소년들 어떤 수면권, 성명 보호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한국 사회 자체가 청소년들은 사실 공부의 이슈가 더 많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규제들이 지금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서 딱 모바일 게임에 있는 규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규제들 확률형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그러니까 네. 어떤 해외랑 국내랑 좀 다른 기준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을 한 번에 만들어서 전 세계 동시 출시를 하고 같이 서비스 가능한 어떤 환경인데 그런 국내와 해외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데서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 이미 한국이 선도했던 PC 이 온라인 게임을 선도했던 기업들이 좀 이윤 내는 데만 급급해서 모바일이라든지 AR, VR 같은 지금 아주 새로운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안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의 지금 제도적이거나 규제상의 문제도 있긴 한데요. 기업들도 조금 그런 책임이 있나요? 이제 지금 게임 랭킹 관련돼서 PC 온라인 게임에는 국내 게임이 한 2-3개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네. 모바일에서는 하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PC로 만든 게임들 모바일로 바로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PC 온라인 한참 잘 성장하고 좋았던 시절에 조금 모바일을 늦게 대응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같이 어떤 정부의 어떤 지능도 있었지만 규제라는 부분들이 같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네. 계속해서 모바일 분야에서는 지금 못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슈가 된 가상현실 그런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기술도 개발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얼마 전 있었던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런 여러 정치적 이슈 때문에 가상현실 VR도 내년에 좀 예산 축소된다. 이런 좀 색안경 끼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힘을 내고 집중해야 될 때 좀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게임을 안 즐기시는 분들 또 VR이 뭐야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건 기억나실 겁니다. 포켓몬고 열풍. 이걸 찾아서 관광 효과까지 유발됐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원래 게임 개발자이시잖아요. 네. VR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지금 적극적으로 발맞춰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놀이에서 이제 어떤 체험으로 확장되는 게 가상현실 V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이렇게 시장도 형성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렇게 사실 산업이 성장하는 데서는 어떤 규제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충돌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완화도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해외 경쟁력이 가능하도록 어떤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좀 더 정부가 신경을 써주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편견을 버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게이트에 또 이런 창조 산업,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VR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도 완화하면서 좀 지원책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 개발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게임 전문가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하나로 꼽히죠. 게임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이승훈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한 주간 경제 관련된 인터뷰 뉴스들 잔뜩 전해드리면서도 핵심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을 짚을 수 있는 시간이 화요일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 골든타임 지났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만 잘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고요. 미리 준비하면 사실 위기는 잘 극복할 수 있겠죠. 정부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인가? 정말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선제적 대응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시적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전에도 자주 진단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표현은 참 정말 근사합니다. 상시적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상시적, 선제적, 신속한 구조조정 이거 항상 들어오던 익숙한 얘기 아닌가요? 예,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가 저는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 말 입에 달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주도의 이제 구조조정 방식인데요. 네, 금융 주도죠. 예,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국채은행 경우든 민간은행 경우든 저는 제대로 시행할지가 좀 의문시 되고요. 지금까지 그랬듯이요. 네. 그리고 방침대로 엄격히 시행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동안 구조조정이 지체되다 보니까 제2, 제3 환진해운 발생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이제 보게 되면요. 현 정부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구조조정이 이제 조선업과 해운업 정도인데요. 네. 조선업은 현재 좀비 산업 상태고요. 해운업은 사실상 해체 상황입니다. 네.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을 좀 복귀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올해 8월달 초에 금감원이 이제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발표했었어요. 네네. 그때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조선 빅3가 B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정상기업으로 분류됐죠. 대우조선해양이요. 네, 법정관리 대상, 금감원 기준에 따르면 이제 법정관리 대상인데 네. 이게 이제 B등급을 받았고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C등급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진해운은 바로 이제 법정관리로 전환시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원칙도 스스로 이제 세운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10월 31일 날에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내놨던 방안이 뭐냐면은 결국 공공선박 발주를 지원하겠다. 대출 상환 기간 연기하겠다.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좀비 기업 연명에 이제 정부가 이제 동참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올해는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 부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고 예외 없이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허하죠.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런 소리가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같은 기조 유지하겠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가 굉장히 공허하고요. 둘째는 정부가 원칙을 제대로 지켜도 구조조정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요. 민간은행의 경우에는 이게 과감하게 하게 되면 이제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제 연결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더군다나 자본시장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 구조조정이 항상 보게 되면 입으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한다고 현실을 보게 되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보게 되면은 철저한 이제 자구 노력하고 이제 부실증후 기업들 이제 구조조정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 하던 걸 2번 했던 걸 이제 4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 위험 잣대를 적용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해운업 구조조정이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결과가 해운업 해체하고 물류 대란이었죠. 네. 지금 구조조정이 이렇게 안 되고 과감하게 진행이 안 되냐면요. 정부가 타이밍을 놓쳤던 겁니다. 2012년도, 13년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통폐합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이나 산업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수익 사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야지만이 이걸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없으면은 정치인들은 이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이걸 과감하게 못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만 벌려고 하는 방식으로 되게 진행을 하죠. 예, 앞서 쭉 설명해 주셨던 거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막 지적했던 부분들 애청자 여러분 떠올리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커넥션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신 바도 있는데요. 지금 오늘 등장했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활성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저는 이 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용어, 어렵다라기보다는 헷갈리는 용어로 쓰는데 사실 따져보면 별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좀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좀 투자자들 돈 잘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프리패키지 플랜이라는 게 이게 외래어를 그냥 쓰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니까 우리는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혼돈을 줄 수도 있고요. 예, 살짝 그런. 결국은 지금 이제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워크아웃하고 법정관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워크아웃하고 이제 법정 관리를 단계별로 하지 않고 결합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 회생시키든 정리하든 간에 좀 시간을 단축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겠다.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본시장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부실 기업이 됐을 때 부실 기업을 사고 파는 이런 시장이 존재하고요. 네. 기업의 부실 자산이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자본시장이 이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전자 같은 경우가 부실 기업을 사고 파는 게 바로 이제 사모펀드들이 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실 자산을 이제 그러니까 거래하는 게 이게 벌처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육성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거 추진해왔던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자본시장 육성이 왜 안 되냐면요. 자본시장 육성이 되려면 이제 장기 투자라든가 시장 투명성 등 이런 건 하나의 제도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언제 활성화시켜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참 답답한 얘기죠. 네,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사서 고평가될 때 팔고 이런 방식의 이익을 남기는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될 만한 환경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좀 직접적인 문제긴 한데요.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지금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돼서 한진해운이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조조정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선업은 이 정부가 사실은 청와대가 사실은 이거 개입을 해가지고 다 망쳐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업은 지금 그러니까 좀비 산업 상태로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운업은 지금 사실상 해체 상태고요. 네네. 조선업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그러니까는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별관회 청와대 사별관회의 이제 산물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계속 적자 상태예요. 현대중공업조차도 지금 그러니까는 축소 경영으로 지금 해가지고 겨우 흑자를 그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비 기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 그냥 이제 뒤다 보니까는 해운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금융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재무구조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최순실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업은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는 해체시켰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후유증조차도 그러니까는 예단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대단으로 발전했던 것이고요. 해운 경쟁력이 엄청 약해졌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조선업과 해운업 다 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경쟁력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는 보이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죠.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일을 이제 와서 새롭게 얘기한다라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다. 할 일부터 똑바로 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지만, 이제 좀 작진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어떤 인적인 변동, 또 이 실업,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이 조선업, 건설업 쪽에서 나오신 분들 대책이 없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준비, 지원책들 왜 시행이 좀 확실하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요, 이게 참 이 심각성을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는 먼 산 쳐다보듯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이제 조선협회 통계를 빌어가지고 내년 말까지 조선업의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가 한 5만 6천 명에서 6만 3천 명에 감소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현재 하청 노동자 수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네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선업 같은 경우 구조조정하게 되면 가장 1차 피해가 하청업체 비정규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소위 물량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계약직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실업 대책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이제 조선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네. 이게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고용보험 가입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업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이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들질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일터라도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금 굉장히 좀 한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소위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구직자가 지금 굉장히 지금 피해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취업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취업훈련 활동과 연계해가지고 생계수당이라든가 고용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빨리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 미적미적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보게 되면 일용 근로자가 1월 달부터 감소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음식 숙박업도 이제 타격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임시 근로자도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하위 10% 가계 그러니까 소득이 네네. 지금 16%나 감소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 배경입니다. 네, 정말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에 귀를 기울여서 직접적인 대책을 이미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한가인입니다. 요즘은 1일 1팩도 하고 피부과도 많이 가니까 예전처럼 에센스 한 병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에센스를 다시 믿어보자. 정관장 홍삼 오일과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네, 생생경제 포스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에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자, 국민의 피 같은 돈, 국민이 감시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내일도 주인님들을 위한 경제방송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